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짧은 시간이죠. 제위 32년의 세종 치세에 비하면 1시간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짧은데요. 1시간 동안 세종은 위대한 국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대단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 양력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1392년에 조선이 창업이 되는데 조선 창업 후 5년 만에 세종 2도는 태어나게 되는 거죠. 왕세자는 죄다 이름이 외자인데 이는 백성들이 이름을 선택할 때 선택의 여지,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외자로 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단종 홍휘가 되는 것이죠. 단종 홍휘는 세종대왕이 이름을 줘줬어요. 네, 손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명을 하는 그런 국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는 원정으로 정해졌고요. 1397년이니까 창업 후 5년 지난 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5월 15일 날 태어나서 훗날 후손들이 이 날을 스승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스승한테 카네이션을 꽂아드린 날 있죠? 그 날이 양력으로 5월 15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의 제3대 국왕인 태종 이방원과 그 민씨 집안의 아주 상당히 석학의 집안이죠. 고려 때부터 아주 대단히 명문 귀족이었던 민씨 집안의 여식인 원경하고 민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첫째가 누구죠? 양령, 둘째가 효령, 셋째가 충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삼자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서 빨갛게 표시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저렇게 표시를 했겠죠. 예, 의미가 있는 대목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22살에 국왕이 돼서 32년 동안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국가를 경영한 거예요. 그리고 54세에 승하를 하셨는데 이 나이는 충공 이순신이 저 노량에서 돌아가신 나이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54세라는 나이가 상당히 한국사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 삼자라고 그랬죠. 삼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조선이란 나라의 성립 조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선은 철학적으로 고려의 불교를 대체해서 신유학자들이 새롭게 국가를 성립시킨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학적 종법 질서에 의하면 천하의 질서가 존재하는데 그게 국제 정치에서는 대국이 존재하고 대국 아래 차국이 있고 차국 아래 소국이 있어가지고 소국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소국은 대국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대주의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배웠고 조선사 편수회에서 일제 30년 동안 사대주의, 조선은 사대주의만 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이 국제 질서의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 종법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은 과연 대국은 과연 차국이나 소국을 능멸하고 무시만 하면 됐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중국 역사의 절반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온 이적들이 왕조를 설립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가장 최근의 예로는 청나라, 그 전에 원나라, 요, 금, 전부 이적이잖아요. 중국의 한족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적들이 한족을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대에 버금가는 대국이 차국이나 소국에게 혜택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자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제 질서는 자소와 사대가 균형을 맞춰서 유지가 되는 것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예. 이 종법 질서야말로 오랫동안 유지됐는데 이것을 국제정치에서 한 왕조나 집안으로 내려오면 집안의 승계는 적장자가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적장자 밑에는 처자가 있고 말자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신유학에서 얘기하는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천하의 질서. 그런데 셋째 아들이 왕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경천돌지할 일이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헌법을 바꿔도 되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래서 충령이 19살 될 때까지 그 아버지인 태종은 충령에게 너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 시서 예약이나 하면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여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령이 17살 때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대단한 학습 역량이죠. 그런 자질을 보였다는 거예요, 충령은. 그래서 그로부터 5년 후에 완전히 판이 뒤집히게 되는데, 그러면 그전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충령이 22살의 나이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왕세자가 됐던 게 바로 양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령이 왕세자니 왕이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 충령은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충령이 22살 된 나이에 이런 논의가 바로 조정에서 팽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은 양령 갖고는 안 되겠다. 효령 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충령을 왕으로 만들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대단히 정치 구단적인 태종의 용인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좌. 아시다시피 용상을 열어나가는 힘이에요. 왕은 어떻게 앉아요, 여러분? 등을 북쪽을 향해서 앉고 남쪽을 향해서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큰 일을 도모하실 젊은이들, 그런 생각 있으시면 어디 가서 앉을 때 항시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이런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몸에 배야 돼요, 그런 게. 자, 그런데 이 용상을 열어나가는 역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빠진 양령을 평가하기를 성격이 너무 광폭해서 미혹하다는 거예요. 혹하다는 거예요. 왕이 될 자가 귀가 얇아서 남의 얘기를 들으면 혹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남의 집 기생인 어리를 데려다가 궁중에서 놀아나고 군소배들과 작은 무리들과 사친하여 사적으로 친했다는 거예요. 공인이 될 자가 사적으로 줄을 만들고 사적으로 친소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공인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친하여 불의하였다. 정의롭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에서 공인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첫째, 혹했다. 두 번째, 사친했다. 줄 만들었다. 사적으로. 세 번째, 불의하였다. 그러니 만백성과 신료를 끌고 나갈 어버이가 될 자격이 없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양령은 엄청난 통보를 받은 거죠. 그죠? 예, 이제 왕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효령은 너무 성격이 요즘 말로 착하기만 해서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예, 뭔가 신료들과 백성들을 휘어잡고 갈 만한 그런 역량이 안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두 사람은 자리를 열어나갈 역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충령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충령은 청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잠옷 학문을 좋아하여 나의 모든 큰 책은 가져갔다. 근데 도대체 이 큰 책이 뭐라는 거냐, 어떤 거냐 이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큰 책이라는 거는 소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에 관련된 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연임, 자치통감, 통감 강모, 이런 책들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 중국의 황제들의 통치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온갖 권모술수와 음모, 용인, 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책들이에요. 번역판이 있습니다, 국내에. 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걸 봤다. 게다가 시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시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체를 다스리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대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대체라는 말이 정치 경제적 용어인데 지금도 쓰고 계세요. 일반 생활에서. 어떻게 쓰느냐. 대체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런 말 쓰시잖아요. 로는 전미사고 거기서 얘기하는 대체가 국가를 다스리는 큰 뼈대를 대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를 다스리는 큰 뼈대를 알았다는 거예요. 매양 큰 일에 있어서 헌의하는데 생각을 갖다 표출하는 데 있어서는 진실로 합당하고 또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 밖에서 나왔다. 대단히 창의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 장대한 놈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22살의 나이에 이미 아들을 뒀는데 그 아들이 문종인데 5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살의 충령을 왕으로 만들면 손자인
문종 또한 또릿또릿하기 때문에 이 왕가가 제대로 가겠다라고 내다본 거죠. 그러니까 몇 수를 내다본 거예요. 조선의 국왕 25명, 황제가 2명인데 그 중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컬러풀하고 그 다음에 공인이 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공인이 뭔지, 사적 이기 없이 공인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세종은 엄청난 실책을 범하고 그랬어도 세종을 국왕으로 세운 것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게 다 면제가 될 정도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세자를 맡을 만하니 나는 충령으로 세자를 만들겠다. 그랬더니만 조정에서는 이제 드디어 중신들이 여론이 형성이 된 거예요. 아, 맞습니다. 신들이 이른바 어진 사람, 현명한 사람을 뽑자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 현명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국왕이나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덕장, 지장, 그 다음에 인맥이 두터운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정 과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똑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산적된 의사결정의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택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게 유정년을 비롯해가지고 태종 이방원을 숨겼던 신하들이 핵현론을 주장한 거는 이게 바로 신의 또 한 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뜻이 정해지자 통곡하여 흐느끼다가 목이 베었다. 왜 통곡을 했느냐? 본인이 1,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이 됐지만 적장자가 아닌 상태에서 왕이 돼서 자기 대권 주자는 적장자인 양녕이 되기를 그렇게 바랬었는데 자식이라는 게 어찌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흐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령은 진실로 왕세자의 여망에 부합한다. 내가 이제 양녕을 외방으로 내쳤다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기생 어리와 함께 강원도 춘천으로 보내는데 원경원 민씨가 너무 멀리 보내서 아들을 볼 수 없으니 경기도 광주로 좀 옮겨달라.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외방으로 내치고 충령을 세워 왕세자를 삼는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옛사람이 말하기를 복은 자기가 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였다. 모든 지도자 혹은 개인의 삶의 지평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신이 써나가는 개인사고 자신이 써나가는 역사고 이런 거예요. 그죠? 이 고전에서 얘기하는 큰 뜻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털끝만큼도 애증과 애증의 사심이 나는 없었다. 사심을 갖고 누구를 뽑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공적인 인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만 왕이 될 가능성이 17살에 너는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왕세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충령이 뭐라 그래요? 임금의 자리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고 민심은 미리 정한 바가 있다고 들었나이다. 22살의 이 젊은이가 얼마나 야심찬 생각을 그동안 해왔는지 아시겠죠? 민심이 누구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올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임금의 자리가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올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자신이 왕세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맡기신 책임이 가볍지 않게 생각하여 영원히 잊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실록에 나와 있는 이 원문의 한두 글자를 좀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주인이 되는 그릇, 왕세자, 조직의 장, 대통령, 조그만 회사의 팀장, 전부 주기예요. 해당 조직의 주기. 주기가 되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심, 소당, 예정. 인심이 어디에 소속될지, 어디에 속할지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랐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서 뭐를 해야 된다?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서 잘하기를 부탁받았다는 거예요. 부탁. 부탁을 받았는데 그 책무를 비경,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된다. 나는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종은 평생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종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세종은 제32년 동안 신유학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학적 철학에 의해서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되냐면은, 캐치프레이즈인데, 그리고 정치 사상이자 이념이 그런데, 내가 시인 발정 시인을 하겠다. 편다는 거예요. 뭘 펴? 인을 펴서 정사를 전개하겠다 이거예요. 발정 시인 발정. 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유학을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집에서 뭐 제사 지내고 이러면 유학을 한다, 뭐 유교를 모신다 그러는데, 그거는 대단히 주작에 의해서 혐해가 남은 거고, 요 당시에 신유학은 완전히 국정 철학이었어요. 예. 지배계층도 완전히 바뀌고 그런 국가 경영 철학이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이라는 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백성들이 통치자가 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생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년 제2기간 동안 4가지의 캐치프레이즈가 나오는데, 그거를 세종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들려드리면, 생생지락이 첫 번째예요. 조선의 백성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세종 정부는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생지락,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주에 가면은 영릉이 있어요. 그래서 여주시의 공무원들이 몇 년 전에도 불렀어요.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만, 이태 전인가 다시 한번 갔더니만 명함을 주는데 명함 뒤에 전부 생생지락이라고 썼더라고요. 네? 인쇄를 했더니.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세종 정부는 드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종 정부는 어느 특정한 계급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발걸이 너그러운 즐거운 상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을 뛰어넘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조선 정부는 왕자에 낳은 조선 창업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융성한 대평화의 경지, 융평을 이루겠습니다. 네 번째가 대단히 의미로운 거죠. 조선 정부는 경제의 풍요와 평등,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룩하겠습니다. 650여 년 전에 한 국왕이 요즘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겠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세종은 관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세종이 앞서 어떤 논리로 국왕이 됐다? 택현론. 현명한 자로 하여금 국왕이 되는 것이 옳다라는 논리로 국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지도자는 어떤 이유에서 그가 그 위치에 올라가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 기대에 부응해서 그 일을 할 거기 때문이에요. 예? 택현론, 현명한 자로 하여금 나라를 맡기는 게 옳다라고 그런 이유로 국왕이 된 세종은 국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현명한 자들을 모아놓은 큰 집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집현전이죠. 여기서 37년 동안 100여 명의 그야말로 통서평인제, 예? 그냥 유학만 했던 게 아니라 온갖 과학기구서부터 시작해서 의문학, 이 모든 거를 요즘 말로 통섭하는 인재들을 키워내면서 완전히 조선의 싱크탱크가 되고 조선 르네상스의 태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37년이란 말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37년. 제2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죠? 32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왕이 된 게 32년. 그럼 세종이 죽은 다음에 5년간 집현전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죠? 남아 있었죠. 문종이 되고, 그 다음에 단종이 된 다음에 집현전 학사들이 뭐를 했죠? 단종 포기 운동을 해가지고 세조를 쫓아내려고 그랬던 게 바로 개유정난 아니에요. 그죠? 그때 결국에 세조가 그 정권을 찬탈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마자 없애버린 게 집현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싱크탱크가 없는 중세의 암흑의 시대로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관념과 형이화된 그런 논리들, 사변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실질이 부재한 국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훗날
실학자들이 등장하지만 너무 늦게 되는 거죠. 이미 세계는 대항해 시대로 동방으로 진출하던 시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역사가 무엇을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는지 잘 아셔야 되는데 세종이 이와 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지와 더불어서 같은 시대에 함께 태어난 것은 하늘이 나를 돕는 것이다. 근데 요 시기가 언제예요? 15세기 초 아니에요. 그죠? 예. 15세기 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저 지구 반대편인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르네상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그죠? 그런 시기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페오 팔미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유사이가의 이탈리아에 이렇게 많은 천재들이 나타나는 건 신이 도왔기 때문이다. 예? 그 얘기나 이 세종의 이야기나 거의 같지요. 그런데 대반전의 반전의 반전이 바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운명을 가른 날이 세종 앞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게 세종이 국왕이 되고 7년이 지난 29세가 된 거예요. 예. 29세가 된 음력 7월 1일이었으니까 양력으로 한 8월경이 됐던 거죠. 세종이 국왕이 된 다음에 10년 내내 가물었어요. 아주 기업으로 얘기하면 경영 환경이 나빴고 국가도 아주 운영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좋은 거를 물려받아서 잘한 게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 가물었으니까.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봤어요. 올해 농사의 작황이 어떤 것 같은가? 그랬더니 보고서가 3개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대풍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평년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평년작을 밑돌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보고가 대세를 이뤘을까요, 여러분? 네? 흉년이다. 조직에서 그렇게 똑똑 정확하게 얘기해서 자신이 깨지지 않게끔 막 이렇게 보고서를 쓰나요? 흉년이라고 보고했거나 평년작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면 자신은 면피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보고가 대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세종이 보니까 작년보다도 더 가물어. 예, 그리고 올해 농사 작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 바로 여기, 예? 전철역이 닿는 곳인데, 예, 청량리가 아니라 3호선 타고 가다 보면 제가 갑자기 지명이 생각이 안 나요. 예, 아주, 예? 3호선 타고 왜 일산 가는 길에 불광동? 988 말고, 예? 하여간 그 근처에, 예, 그 근처에 가게 되는데, 백성이 한여름인데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곡식이나 뭐 이런 채소가. 그러니까 저 개울에서 물을 퍼다가 막 뿌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세우게 해요. 말을 세우게 하고 백성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도대체 사마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네? 네. 그리고 국마 안에만 있다가 나와서 보니 실제 경영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민생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봤을 거 얘기죠. 그래서 한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장 내 머리를 덮은 양산을 치우거라. 저 백성이 저 때 햇빛에서 저토록 애명글면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늘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 날짜 실록을 보면, 이 날짜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국왕이 수저를 들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수저를 못 들었겠어요. 그죠? 예. 이날 이후에 조선은 엄청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제대로 민생에 대해서 해야겠다. 구두선으로 뭐 맨날 백성을 위해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로 뭐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 문제가 뭐냐? 자, 조선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번 테이블에 올려보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역시 먹거리가 우선이 돼야 되겠구나. 식량 문제,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다. 이게 우선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 32년의 재기간 동안 절반의 18년은 선부, 먼저 부자가 되게 만드는 거, 경제 문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정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세종 후반기에 나오잖아요. 후교. 이게 공스가 한 말이에요. 기부의 후교다. 그래가지고 먼저 백성들이 배 부르고 등 뜨시게 한 다음에 교육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 선구가 뒤바뀌면 효과가 없다. 예.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바로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부후교라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싱크탱크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세종 르네상스의 핵심이고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대목이고 오늘날도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농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려서 그냥 몇 프로, 몇십 프로가 아니라 몇백 프로, 몇천 프로로 해서 완전히 먹거리 문제는 해결할 것인가. 이게 퀘스천이에요. 아주 비핵을하고 경영학에서는 얘기하는데 크고 야심차고 담대한 목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죠? 국가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싱크탱크들은 크고 담대한 목표를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해진 틀을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전라 충청 경상 감사로 하여금 전라 충청 경상도가 하산도 지역이다 보니까 하산도 중산도 북산도가 있는데 활도니까 하산도 지역이 따뜻하고 농사지기가 잘 되는 곳 아니에요. 그죠? 가서 시골에서 농사를 가장 잘 지은 농부로 하여금 어떻게 했을 때 농사가 잘 져졌습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런 우량 종자가 나올 수 있었죠?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이 농토는 비옥합니까? 이런 거를 전부 데이터를 2년간 모아서 중앙에서 그것을 편집하고 실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몇 가지의 카테고리예요. 넘버 1, 2, 3, 4, 5가 되어 있죠. 그죠? 이거를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로는 고려 때만 하더라도 제초법. 잡초를 뽑아내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 당연한 사실을 왜 몰랐을까 싶죠, 여러분. 모를 때는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면 몰라요. 그래서 통찰이라는 게 필요하죠. 잡초는 사실을 아무 때나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노동력만 상실해요. 그럼 언제 뽑아야 되냐면 작물하고 경합을 벌이는 시기가 있어요. 성장할 때. 그죠? 이 경합 시기에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투여하면서도 오히려 생산성이 아무런 차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전부 카테고라이즈 시킨 거예요. 천재들이. 당대 IQ 200짜리 천재들이 이걸 전부 그냥 데이터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비법. 작물마다 거름의 종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거는 칼슘이 많이 필요해서 뼈다귀나 멸치가루 이런 걸 갖다 많이 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작물은 질소를 필요로 하고 어떤 거는 칼륨을 더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죠. 이걸 전부 매핑을 시켰다는 거예요. 분류 분석을 한 거죠. 희비법. 그 다음에 시골에 내려가면 가을에 논밭에다가 황토를 뿌리죠. 이 객토법. 예? 이 객토법은 나중에 인사제도로 변형이 돼서 쓰이게 돼요. 예. 한 가지를 개발하면 원천적인 거를 개발하면 그거를 그냥 그 분야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로 무한 확장시켜 나가는 게 세종 때 르네상스의 아주 핵심적인 기법인데 그 다음에 추경법. 가을에 거름을 뿌려요. 그리고 땅을 갈아버려요. 그러면 겨우 내내 어떻게 되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거름이 숙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봄에 이양, 모내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을 하게 되니까 이 방식이 없을 때는 전국의 농경지가 옥탑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땅 같은 건 화전 짓듯 농사를 했다는 거예요. 한 해 농사 짓고 나서는 지력이 떨어져서 묵혔다는 거예요. 농경지를. 한 해를 묵히면 일력지지, 한 해를 쉬었다 이거예요. 쉬는 땅이다. 한 해를 쉬는 땅, 일력지지. 2년을 묵혀야만 지력이 회복되면 재역지지. 근데 이제는 쉬지 않는, 역지가 없는 그런 땅이 돼가지고 1년의 일작은 기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휴한이 없어지고 연속적으로 재배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속상경법, 연속상경경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경작지가 노는 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얼마나 대단한 패러다임 시프트인가요, 여러분. 그리고 콩을 심은 다음에 보리를 심으니까 1년에 2작이 가능해졌어요. 조보리를 심은 다음에 쉬었다가 밀을 심으니까 2년에 3작이 가능해졌어요. 예, 이런 식으로 연속상경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간종법이라 그래서 종자 사이사이에다 또 다른 종자를 심는 거예요. 콩밭 사이에 가을보를 심거나 보리 사이에 조를 심거나 옥수수밭 사이에 녹두나 팥을 심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잘 자라요. 서로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간종, 종자 사이사이에다가 다른 종자를 심는다. 간종법. 예? 그 다음에 섞어 뿌리는 거예요. 혼작경영. 그래가지고 밭뼈, 피, 팥, 참깨 이런 걸 섞어 뿌린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곡물 종자 중에
세종 7년까지 계속해서 가물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석학들이 머리를 썼어요. 어떤 가뭄에서도 반드시 자라는 거를 이 안에도 집어넣었어요. 예? 어떤 가문 땅에서도 반드시 수확이 일어나는 거. 이게 뭔가요, 여러분? 밭비어, 피, 팥, 참깨. 피는 논에서 뽑잖아요, 여러분. 예. 참깨, 참깨. 참깨는 돌각정, 메마른 땅, 메마른 밭, 이런 데다 지금도 심는다는 거예요. 참깨를 베서, 참깨가 익어갈 때 70% 정도 익으면 베서 쫙 깔아서 말려라. 그래야만 나달에 손실이 없다는 것도 농사직설에서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을철에, 초가을에 가면은 약간 푸릇푸릇한 거 베가지고 농부들이 널고 있죠. 농사직설 이후에 670년 전서부터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종자들의 컨비네이션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먼저 자라는 거는 키가 크고 해를 많이 필요로 하고 질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뒤에 자라는 거는 해가 없어도 잘 자라고 질소가 아니어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수확을 해나면 혼잡 경영이니까 섞었으니까 예?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가물어도 참깨 같은 거는 무조건 원금 의식이죠. 본전 의식. 회수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시킨 거예요.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정지 작업, 파종하는 방법, 김을 매는 순서, 수확하는 방법, 오후가 토지를 비교해서 이 땅에다 뭐를 심어야 되고 전부 매핑하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작곡을 교배하는 방법, 이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2년간 실험을 하고 편집을 해서 얼마로 압축을 했느냐. 요즘 말로 하면 CRM을 한 거예요. CRM, 데이터 마이닝. 그래서 19쪽짜리 책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에 관련된 군더더기 없는 직접적인 얘기만 담았다 그래가지고 직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설. 농사 직설. 요건 매뉴얼이다. 요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줘봐야 읽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퍼져나가자마자 그 다음 해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벼농사가 300에서 600%로 수직 상승. 파종 후 수확이 4000%. 인구 증가율이 400%. 소아 사망률이 67%를 해서 고려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을 셋을 낳으면 둘이 소아 사망률이 있었는데 둘이 죽었는데 33% 언더로 떨어지고 저런 걸 책자로 보급하다 보니까 국영 인쇄소에서 일일 인쇄 부수가 2000%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지업도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조지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뭐가 돼요? 금속 활자에 대한 니즈가 또 무지 강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방위로 지금 막 확산되게 되는 거예요. 세수가 100% 증가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의 조세 부담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5%로 줄은 거예요. 그죠? 10%에서 5%로. 그리고 5%만 냈지만은 정부의 잉여는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요즘 경영학에서 얘기하듯이 굿투 그레이트, 예? 어마어마한 경영혁신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세종 때의 농사 혁신의 엄청난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ottom line이 200%예요. 200%. 에버리지가 500%. 너무너무 잘 되는 4000%. 예? 유사 이래 세종 이후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역대 국왕이나 역대 지금은 우리 대통령제를 하니까 대통령이나 전부 전임자하고 비교를 했지 세종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네? 세종이 어떻게 했으니까 레퍼런스인데 우리 한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레퍼런스가 되는데 세종이 어떻게 했는데 나는 어느 정도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전임자, 전임 대통령, 전임 국왕보다 나는 어떤 게 잘났다라고 얘기는 많이들 하는데, 예? 감히 이렇게 못하니까 그런 거죠, 감히. 예? 그럼 과연 누가 리더냐 이거예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리더인 거죠, 그죠? 그래서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서 대본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지식이라는 근원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62년도에 우리나라에 농촌진흥청이 생기는데 지금도 이 농사직설이 오리지널 텍스트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신 그 국사나 이런 책을 보면은 이런 책이 있어요. 금양잡로, 그죠? 임원경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예?
뭐 이런 책들 들었죠? 그죠? 들어보셨죠? 전부 이게 업데이트 버전이에요. 물론 뭐, 거긴 뭐 과수에 대한 거, 뭐 온갖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은 업데이트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종 때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느냐? 왜 안 했겠어요? 노력을 했죠. 그런데 농상집요라는 중국의 책을 갖다가 복각을 해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위도가 북경하고 한양하고는 안 맞아요. 풍토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게 농법이니까 그냥 농법만 생각하겠다. 그래서 one thinking, one solution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종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문제를 재정의하자.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많은 방식을 찾아보자. 그리고 생산적으로 해서 전체에 대한 total alternative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 예? 독특하고 창의적인 여러 방식을 조합하자. 예? 우리만의 방식, 조선만의 방식을 찾아보자. 그래서 농법은 그냥 농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멀티 솔루션으로 갈 수 있게끔 하자. 여기에 집현전에 집단지성이 불의 기름처럼 끼얹어지면서 데이터나 경험 면에서 완전히 다른 방법. 예? 그 다음에 중국과 다르다는 시각. 예? 풍토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농사직서를 만들면서 중국과 우리는. 그게 그로부터 15년 후에 홍미정 서문에 제일 첫 머리가 뭘로 장식해요?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 차별화에 선언하네, 그죠?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 중국하고 다르고, 미국하고 다르고, 일본하고 다르고, 유럽하고 달라요. 네, 벤치마킹을 할 뿐이죠. 네? 무엇이 전범이냐는 거예요, 전범. 전범이라는 건, 바이블이냐 이런 뜻인데, 경영의 전범이다 뭐 이런 말. 그거는 우리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도가 같고, 습이 같고, 언어가 같고, 우리가 해왔던 습성이 같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 토질과 경험론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는 방식. 전체로서 일을 하는 방법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네?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그리고 수많은 기업과 공공조직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치질 않아요. 뭐를 가르치냐면 그 부서나 그 팀에 들어가서 팀원으로,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크라고 얘기를 하지 전체를 보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버드 앵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보면 그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위성 사진을 철커덕 찍듯이 왜 이 일이 돌아가고 이 일이 필요한지 알게 해야 돼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또다시 웅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세종은 국왕이니까 그래, 니들이 결과를 가져와라. 좋은 결과는 내가 챙기마. 그리고 나는 숟가락만 얹을게.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복궁 후원에서 직접 밭을 갈아서 농사를 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짜리 밭을 갈았나 봤더니만 30평을 갈아서 30평을 갈아서 서곡이니까 조를 두 홉을 심었더니만 소출이 한 섬이 됐다는 거예요. 한 섬이면 80kg니까 몇 배가 늘었냐면 이 홉을 뿌려서 한 섬을 얻었으니까 50배가 늘은 거예요. 250배로 수확을 한 거예요. 사실 씨앗이 요만하니까 많이 얻기는 하죠. 그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후원해서 농사를 졌다는 게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능히 구제할 수가 있다. 예? 후원 시치선. 후원해서 내가 시험 삼아 밭을 다스려봤다. 예? 밭을 다스려봤어요. 예, 농사를 접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이 극한의 경지에 이르니까 되더라. 왜 안 되겠는가? 예?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국왕이었냐면, 여담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국왕들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현감, 지금 얘기하면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 전부 면대를 안 했어요. 세종은 거의 다 면대를 했어요. 면대라는 말은 면담을 한 거예요. 면담을 하면서 한 말이 너무나 시적이고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국왕이 돼서 그대를 백성들한테 보낸다. 그런데 그대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느 백성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겠는가?
내가 백성을 사랑하듯이 그대 또한 가서 백성들을 사랑하라. 이게 세종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세종이고, 그 다음에 풍토의 다름을 통해서 조선의 국가인력을 인식했기 때문에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라고 바로 훈민정음으로 15년 후에 엄청난 퀀텀 점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천재적인 젊은 국왕. 자, 그러면은 갑자기 생산성은 늘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또 활자를 다루느냐? 그 이유가 있어서 잠깐 다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직지심체 요절이 뭐 요즘엔 뭐 그 이후보다 좀 앞선 게 나오지 않았느냐,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1377년 고려 때 직지심체 요절이 나왔다는 게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가. 그러고 나서 태종 때 계미자가 나오는데 27년이 걸렸어요. 근데 경자자가 세종 2년에 나왔지만 실제 활자의 결정판이라고 얘기하는 갑인자가 나오는 데에는 태종 3년서부터 세종 16년까지 3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예?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합금. 합금술이에요, 합금술. 합금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정밀한 과학기구를 만들기가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도 소부장 같은 거, 일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품, 반도체 관련된 소재들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오늘날 이 지경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네. 기술이 독립되지 않은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네? 자,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중국의 기술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합금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합금을 갖고 엄청난 과학기구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앞에 보시는 다이어그램, 이 그림이 복잡해 보이시죠? 그죠? 아주 단순한 그림을 제가 그냥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니까 다시 단순하게 풀어드릴게요. 이쪽으로 보이는 거는 전부 합금과 관련되어 있는 해시계들이에요. 네? 노란 쪽. 이쪽 파란색 계통은 전부 시계류지만 물시계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앙이 중요해요. 경자자가 세종 2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11년에 뭐가 나왔어요? 세종 11년에? 농사직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생산성이 막 늘고 뭐 국가적으로 잉여가 생기고 재원이 막 아주 곳간에 쌓이고 막 그랬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종 16년에 갑인자가 나왔잖아요. 갑인자는 활자를 만들면서 뭘 얻었다 그랬죠? 합금이라는 원천 기술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활자 만드는 데만 쓴 게 아니라 무한 증폭을 해서 일정정시, 규포, 안구일구, 천주일구, 천평일구 온갖 시계류 종류를 갖다 석권하게 되는 거예요. 16년에 갑인자가 나왔는데 바로 16년에 규표 만들어요. 안구일구 바로 16년에 만들어요. 이 합금을 갖고 19년에 정남일구 만들어요. 19년에 현주일구 만들어. 19년에 천평일구 만들어. 대소관이 돼 20년에 만들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아예 그냥 물시계까지 가자. 14년, 자격료 16년, 옥류 20년. 그래가지고 완전히 농사직설 이후 어마어마한 성과를 과학기술로 증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증폭을 시켜서 완전히 과학 강국을 만들어버리는데 처음에는 먹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면서 차원이 다른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재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농사직설. 머리 하나 갖고 했다는 거예요. 머리 하나 갖고 전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머리가 좋다는 이 한국 사람들, 한국인들 이 머리 하나 갖고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완전히 전 세계 최고의 시계들을 만들어내면서 성과를 갖다가 집중시켜서 연관 분야를 전부 섞어내버리는 거예요. 자, 연관 분야를 다 그냥 훔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여기 보면 프로젝트가 봐요. 정초긴빈 2000이 휴대용 해식인 현주일구를 만드는데 PM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정인지 정초 2000. 어디서 들어봤죠? 정인지? 훈민정음 해례를 쓴 사람인데 저 사람 도대체 뭐길래
말 타고 가며 시간을 본다는 천편일국을 만드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를 했을까? 그럼 도대체 집현전의 학사들은 공부를 어디까지 했다는 거죠? 신숙주는 동국정음을 써가지고 나중에 훈미정음 만들 때 또 크게 기여를 했는데 통서평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통서평. 단순히 분과형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예? 전방위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만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조선 르네상스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핵심 다이어그램이에요. 농법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풍토가 다르다 보니까 파종하거나 수확하거나 이런 시기가 우리가 중국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역법을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이나 수리학이나 우리 고유의 달력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대대적으로 발전하네.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도량형이 또 통일이 될 필요가 있네. 도량형이 뭐예요? 네? 도량형이 이 길이 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정한 관 속에 일정한 바람이 일정한 두께로 들어갔어요, 부피로. 그리고 그게 뽑아져 나와. 그럼 뭐가 돼요? 관악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악학개범의 악기류가 지금 400여 개가 지금 개발되는 거예요, 박연희가. 네. 우리 악기가 400개가 개발이 돼요,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네. 추경법. 그 다음에 객토. 조선 선박 개량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평도전이라는 일본 선박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호군이니까 지금 얘기하면 과학기술부 차관 정도를 줘가지고 조선 선박 개량 사업을 했다. 해외에 유력한 인사를 갖다가 기술 인력을 아웃소싱을 했다. 객토. 인사제도에서도 그대로 써먹네? 이거를? 농법부에서의 혁신을? 네. 자, 그러고 나서 농법에서, 풍토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약재를 구해야겠네? 그래가지고 향약 집성방, 향약 채취 원령, 그 다음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태산요록, 막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네. 그래서 지금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체제해서 어떻게 건조했는지 건조한 사람 이름까지도 남아있어요. 건조한 사람의 이름도 남아있대지. 사인해가지고. 155종의 약재. 나중에 그게 허준의 동의보감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원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원천 데이터가 있어요. 지리산에서 아무개가 언제 그거를 채취해서 어떻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지금도 이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세종 때 이후에 동의보감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예? 중국책인 의방죽치만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활자를 또 만들어야 되네? 아까 일일 인쇄부수가 2000%잖아요. 원천 기술이 확보됐죠? 그러다 보니까 천문 관측기를 만들어? 이걸로 아예 그냥 화폐를 만들어내? 이걸로 아예 화폐를 만들어? 그 다음에 화포를 만들어? 그 다음에 녹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민간으로 기술을 확 이양시켜서 녹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전부 노하고 관련된 건데 사람들이 녹그릇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생활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향상돼서 노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분청사기가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혁신이라고 많은 기업들이나 정부에서도 그런 거를 쓰는데 공관기관에서 요즘엔 좀 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A라는 혁신을 하면은 A-, A2-, A3-가 나오는 게 혁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A-, B-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G가 나와야 돼요, G.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각. 그걸 가리켜서 녹그릇이 분청사기로 완전히 퀀텀 점프를 하고 패러다임 시프트하는 이런 문화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요 당시에 합금의 원리를 합금을 백동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전 세계 화학기구 기호로 지금도 백동이라고 부르네? 백동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죠? 화학기호 중에 백동이라고 있다고요. 세종 때 맞는 거예요, 그게. 예? 백동을 만드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의학이 발달하고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훈민정음 갖고 엄청난 언해 사업이죠, 언해 사업. 이탈리아에서 라틴어로 쓰여진 걸 이탈리아 고유의 언어로 번역을 해 가면서 결국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언해가 돼서 민간에서 특히 규방과 서민들이 한글을 갖고 쓰기 시작하고 한글이 암암리에 슬슬슬슬 번져나가고 이러다가 결국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토대, 문화적 토대가 한글이 또 되게끔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를 전문 경영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왜, 설악산에 가면, 오색폭포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이 넘쳐, 그래서 하나 채워져. 이게 또 꽉 차가지고 또 넘쳐가지고 또 우위력이 범람을 일으켜서 또 다른 우위력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위 범람 전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P라고 써져 있는 건 뭐냐, 이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플랫폼화 된 거예요, 플랫폼화. 예? 플랫폼이 요즘 와가지고 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게끔 되는 거죠. 게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 풍기대 같은 게 도자기에 이제 그림으로 들어가잖아요. 과학기술이 도자기에 그림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예술적 영역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어때요, 여러분? 예? 도대체 하나의 창의적인 생각이 어떻게 무한 증폭을 일으켜서 그 시대의 수준을 완전히 처음 다르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러니 세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세종은 어떤 임금이었나요? 하고 인터뷰한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세종의 백성으로서 세종을 국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게 너무나 행복했었다.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세종의 진면목이 되는 거예요. 진면목.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혁신의 방식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일정정시, 칠정산 내편. 여기서 칠정산 내편은 원력을 얘기하는 건데 내는 중국 달력이고 외는 이슬람 달력이에요. 내나 외, 이슬람 달력과 중국 달력과 우리 고유의 달력을 합산해가지고 만들어낸 조선 고유의 달력이 바로 칠정산 내편이고 1년이 365.2425라고 정확하게 계산해낸 수학자가 당시 세종 때 이순지라는 학자였는데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걸로 한 게 아니라 외부 영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앞서 첫 페이지에서 뭐라 그랬죠? 위기의 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 대륙은 이미 그때 막 요동을 쳐가지고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고 한반도도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도대체 세계 문명의 수혜자이자 인수자가 없었을 때 세종은 이런 기술들을 갖다가 접해서 외부 영향을 끌어와서 내부 영양화시킨 거죠. 그래서 내발 혁신, 원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 혁신. 그래서 후민정음에 보면 초발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초발성. 혀로 나오는 소리, 초발성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말씀드릴 방법이 없어요. 1시간으로 제한돼 있어서. 초발성은 바로 이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물시계 같은 건 당대 최고의 물시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발. 초발, 내발, 외발. 초발, 내발, 외발. 이런 15세기 지상에서 가장 문명화된 국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국가를 물려받았는데 지식을 통해서 경제의 수레바퀴를 돌렸어요. 경제가 돌아가니까 여기서 문화가 나오네. 문화가 나오니까 이게 또 지식으로 쌓여요. 지식이 또 경제를 만들고 문화가 되고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건대 한국사를 크고 넓게 보신 다음에 현대사도 보시고 지금 당대의 정치라든가 미래의 정치도 한번 예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 속에서 업고이 창신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40대 이상 되신 분들도 꽤 많아 보입니다. 우리가 왜 40이면 부록이고 지천명이고 50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하나요? 그만큼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무게감, 인생에 대한 무게감, 세상을 겪은 무게감. 근데 세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언변을 할 때 그 무게감이 느껴지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책임감이 있게끔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뵈면은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 많이 하고 독도 문제 얘기 많이 하고 한국사 많이 얘기하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유튜브 지식이지 전부. 네? 젊었을 땐 그래도 돼요. 용납이 돼요. 근데 40 이후에 이 나라의 주역이 되고 한 집안의 가장이고 그러면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현란하고 가벼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국제정치라든가 한국사나 이런 것들, 미래 이런 문제들이 그리 가볍게만 해결이 되던가요? 네. 오히려 요즘에 보면 일본 정치인들이 훨씬 더 무게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네. 최종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세종대왕으로부터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세종 치세에 아주 엑기스를 잠깐 아주 맛배기만 보다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배워야 되느냐? 철저하게 백성사회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저기 보면 후미정 찬제로 난통 삽질 상태를 해결했다라고 써져 있어요. 정인지가 해례에서 한 말이 그거예요. 예? 후미정이 없을 때, 이두 향차를 쓸 때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난통 상태였다, 난통. 예? 예. 그리고 국가가 통한다는 게 전부 삽질이었다는 거예요. 예? 막힐 삽, 막힐 질자예요. 막히고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띠가 아니할세.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소통이. 예? 자, 이런 상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이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예?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을 추구하고. 세종 이후에 사실 대경륜가이자 정치가이자 경영자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영조? 정조? 그 다음에 찾아볼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한국사의 대사상가가 율곡일에 누가 있었나요?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비극이 뭔 줄 아세요? 청년들이 실업이 있고 뭐 젊은이들이 집을 못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대정치 사상가가 없어요. 직장인으로서 정치가들이 존재할 뿐이지. 예. 사상가가 없잖아요. 인류는 사상가들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비전을 얘기하니까. 한 민족이 나아가는 길도 그래야 돼요. 예. 큰 비전을 던지고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종처럼. 예.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데 피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조선에 맞는 것을 찾아서 재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어라. 그래서 요즘에 많은 기업들, 특히 뭐 국내 아주 대기업 중에 하나인 데서 초격차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초격차, 차원이 다르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출발하는 시작점부터가 달라야 돼요. 시작점. 그리고 그런 인재들을 누가 부르냐면 리더가 부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부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수준이 돼줘야 돼. 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유교에서 얘기했던 인을 싸서 무인 개국, 인을 싸서 내가 다시 개국을 하겠다라고 세종이 얘기를 했는데 태조 이성계가 개국을 했지만 자기는 재개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리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그릇의 크기, 그릇 됨됨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뭔가 새로운 툴들이 등장해도 결국에 그 리더의 그릇의 크기가 그 국가의 크기다. 이거는 뭐 인류사가 입증하는 바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여 본인들이 소속되신 조직이나 가정 내, 댁내에 들어가시면은 아까 보고 뭐라 그러셨죠? 거기서 주기. 내가 주기, 주인이 되는 그릇인데 과연 이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인문학적인 사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